국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물살 보이죠? 여기 바다의 모습인데요. 선생님이 인터넷에서 잠깐 발췌를 해왔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물살이 어찌나 빠른지 물로 가는 소리가 꼭 흐르게 오는 소리 같다고 해서 어디? 예, 울돌목입니다. 울돌목 명량 해협인데요. 실제로 물살이 장난 아니다 그렇죠. 이런데 막 소용돌이 치고 있고, 여기는 막 이쪽은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쪽은 막 반대로 돌아가고 있고, 그렇죠. 이곳에서 이순신 장군님께서 12척의 배로 왜군들을 대파한 곳입니다. 예, 오늘 그곳에 관해서 공부해 볼 건데요. 아주 유명한 말이죠. 명량이라는 그 영화에도 나왔고, 제게 12척의 배가 있으니 입니다. 바로 그냥 들어가 보겠습니다. 5. 인물이 처한 상황을 생각하며 제게 12척의 배가 있으니를 읽어봅시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게 12척의 배가 있으니. 글 이강엽, 그림 류동필. 이순신이 물러난 뒤 원균이 삼도수군 통제사가 되었습니다. 원균은 삼도수군 통제사가 되자마자 부산을 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균 역시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명령이 떨어지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조선 수군은 무참하게 져서 원균은 죽고 배는 부서졌으며 싸움에 나갔던 병사들도 대부분 죽거나 포로가 되었습니다. 1597년 8월 나라에서는 이순신을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로 세웠습니다. 이순신은 전라도로 내려가면서 남은 배와 군사를 모았습니다. 그나마 여기저기 상한 배 12척과 120여 명의 군사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나라에서는 아예 바다를 포기하고 육군으로 싸우라고 했습니다. 이순신은 임금님께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 5, 6년 동안 일본이 충청도와 전라도 쪽으로 공격해 오지 못한 것은 수군이 그 길목을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게 12척의 배가 있으니 죽을 힘을 다해 싸운다면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순신은 오랜 고민 끝에 울돌목, 명량해협을 싸움터로 정했습니다. 울돌목은 육지와 육지 사이에 낀 아주 좁은 바다였습니다. 그 사이를 흐르는 물살이 어찌나 빠른지 물 흘러가는 소리가 꼭 흐느껴 오는 소리 같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은 곳입니다. 또 물살 방향도 하루에 4번씩이나 바뀌는 특이한 곳이었습니다. 이순신은 작전을 짰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적다. 무기도 적고 군사도 적고 배도 적다. 적은 것을 갑자기 늘릴 방법은 없다. 그러나 많아 보이게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순신은 우선 고기잡이 배와 피난 가는 배들을 한옥선처럼 꾸미게 했습니다. 비록 실제로 싸울 수 있는 배는 먼저 구한 12척과 나중에 구한 1척, 이렇게 총 13척밖에 안 되었지만 멀리서 보면 수십 척의 판옥선이 갖추어진 것처럼 보이게 한 것입니다. 백성들에게는 바다가 보이는 육지의 산 봉우리에서 계속 돌아다니게 했습니다. 마치 우리 군사의 수가 많은 것처럼 보이도록 한 것입니다. 이순신은 모든 준비를 끝마친 뒤 부하 장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죽으려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 오늘 우리는 이 말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한다. 마침내 수많은 적선이 흐르는 물살을 타고 우리 수군 쪽으로 빠르게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순신은 물살 방향이 조선 수군에게 유리해질 때까지 공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드디어 물살 방향이 반대로 바뀌자 이순신은 일제히 공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적이 당황하는 사이에 이번에는 좁은 물길에 쳐놓은 쇠사슬을 당기게 했습니다. 단번에
30척이 넘는 적의 배가 쇠사슬에 걸려 부서져 버렸습니다. 일본 배들은 뒤로 물러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물살이 너무 세서 배를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쇠사슬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 수군은 이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적의 배를 향해 총통을 쏘고 불화살을 날리며 총공격을 했습니다. 단 13척의 배로 133척의 배를 물리친 기적같은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가 바로 명량대첩입니다. 백성들은 이순신을 믿고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의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순신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꿈자리도 뒤숭숭했습니다. 말을 타고 언덕 위를 가다가 말에서 떨어졌는데 막내 아들 면이 밑에서 이순신을 받는 꿈이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나쁜 꿈은 바로 다음날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면이 마을을 기습해온 일본군과 싸우다가 죽었다는 소식이 날아든 것입니다. 일본군이 이순신에 대한 분풀이로 이순신의 고향 마을을 공격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면은 이제 겨우 21살의 젊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이순신은 이 일이 자기 탓처럼 여겨졌습니다. 내가 죽을 것을 그 애가 대신 죽었구나. 마음속에서는 이런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밤이면 몇 번씩 자다 깨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코피를 한 사발씩 쏟기도 했습니다. 잠깐만 눈을 붙여도 아들 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순신은 자기도 모르게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는 끝내야만 해. 아직도 저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비록 배는 적지만 제가 죽지 않는 한 적이 감히 우리를 역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네, 잘 들어보았죠? 참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쵸? 이순신 장군님 보면 볼수록 참 대단하신 분이고 그 말과 행동, 야 정말 우리 그냥 일반인들은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말과 행동, 위원으로서 말과 행동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 내용을 한 번만 잠깐 살펴볼게요. 선생님 여기 줄쳐놨는데 제일 첫 번째 크게 이순신이 물러난 뒤 삼도수군 통제사가 되어 있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예, 무참하게 졌다 그랬죠. 조선수군의 여기까지는 조선수군의 상황이었죠. 어떤지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부터는 9번째 줄부터는 그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되셨고 그 다음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편직이죠. 편지 뭐 다시 돌아오라고 했는데 편지를 써서 12척의 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 그죠? 여기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 부분은 이제 요거는 작전이죠. 그렇죠? 작전 울돌목에서의 작전이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어떻게 했다고? 많아 보이게 할 수 있다. 이제 판옥섬처럼 꾸미게 했다. 그리고 13척 밖에 안 되었지만 수십 척의 판옥선이 갖춰진 것처럼 계속 보이게 했다. 이렇게 했고 드디어 이제 전투 그죠? 그 명량대첩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수많은 적선이 일본 외선이 흐르는 물살을 타고 우리 수군 쪽으로 올 때까지 유리해질 때까지 절대로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셨고요. 그죠? 물살이 반대 방향 우리한테 유리해지자 일제히 공격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 그 쇠사슬을 당기기 위해서 배가 한 번에 왔다 갔다 하지 못하도록 한 거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 배는 그 우리가 뭐 아버지나 자전거 여러분들 탈 수 있으니까 자전거처럼 방향을 쉽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얘는 한 바퀴 쫙 돌아가야 되고 후진이라는 것 자체도 없으니까 한번 이렇게 쇠사슬이나 이런 데 갇히게 되면 옴짝달싹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당연히 바다 한가운데니까 뭐 바다 물에 떨어지면은 헤엄을 쳐서 살아나간다면 모를까, 그 위에는 거의 죽음에 다다르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그 조선의 이순신 장군과 그 수병들이 열심히 싸우고 있었으니까. 그쵸? 그 다음 마지막은 아들 면의 죽음입니다. 그죠?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열세척의 배로 기적같은 전투, 명량 대첩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들 면의 죽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면은 좀 슬퍼요. 그죠? 명량 대첩에서 크게 이기고 꿈에 이제 이순신을 받는 꿈을 꿨어. 막내 아들이 말에서 떨어졌는데, 그리고 나서 현실로 되었다고 했고, 기습해온 일본군과 싸우다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순신 장군님의 분풀이로 고향 마을을 공격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한테는 감히 함부로 접근할 수 없으니까 거기 만만한 그 장군의 아드님들, 그 마을들에 가서 분풀이로 아들 면을 죽인 거죠. 그죠? 21살이라고 했는데, 그지? 고등학교 좀 졸업하고 대학생 초기?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내가 죽을 것을 그 애가 대신 죽었구나 했고, 그 다음 막 밤에 보면 그러다 코피를 한 사발씩 쏟기도 하셨대요. 잠깐 눈을 붙여도 아들 면의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이를 악물었다. 이제는 끝내야만 해. 아들 면의 죽음이기도 했고, 이러한 죽음들이 다른 사람들, 우리 백성들한테 또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반복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님께서는 이제는 끝내야만 해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참, 또 끝까지 이렇게 슬퍼서 슬픔에 아들 면이 죽어서 슬픔 속에서 계속 실망하고 낙담하고 계셨을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이제는 끝내야만 한다 하고 다시 일어서서 싸움터로 나가시게 되죠. 그리고 그러고 나서 다음이 노량이었나요? 뒤에 잠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노량예전 때 이순신 장군께서 전사를 하십니다. 이때 그죠? 다시 돌아가서 봅시다. 그리고 아직도 제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비록 배는 적지만 제가 죽지 않는 한 저기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2척의 배가 있으니를 읽고 질문을 만들어 짝까 묻고 답해 봅시다.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원칙이죠. 육하원칙입니다. 영어로는 OW1H라고 하는데, OW 누가 who, 언제 when, 어디서 where, 무엇을 what 이시고, 왜가 why, 어떻게는 how. 국어 시간 영어 쓰면 좀 그런가? 예. 그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누구에 관한 이야기인가요? 누구에 관한 이야기였나요? 이순신 장군님이죠, 당연히. 그 다음 언제 있었던 일인가요? 명량 대첩 때 있었던 일이죠. 9월 16일, 여기는 자세히는 안 나왔는데 1597년 9월 16일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이제 명량대첩이죠. 명량대첩. 그리고 요거는 음력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보면 이제 우리는 옛날에 음력을 썼으니까 9월 16일 이렇게 음력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이순신이 싸움터로 정한 곳은 어디인가요? 어디라고 했으니까 울돌목이죠. 울돌목. 왜? 그러면 이렇게 또 물어보죠. 왜 울돌목을 정했을까요? 왜 그랬죠? 여기 보면 울돌목을 싸움터로 정했는데 왜 정했느냐고, 육지와 육지 사이에 낀 아주 좁은 바다라고 해요. 그 바다가 너비가 1km? 대략 바다 1km는 바다도 아닌데, 그지? 1km 1.5에서 대략 가까운 데는 300m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팝스 하잖아요. 그때 50m를 뛰거든. 전력 질주가 그 3개 정도의 거리, 그쪽
그 정도 가까운 곳은 그곳, 그 다음에 그게 한 20배 정도의 거리는 1.1km나 1.5는 30배 정도 되니까 1.5면 30배 맞죠? 50배. 그 정도 되는 거. 그 거리가 명량해역 울돌목이라고 해요. 근데 그쪽 왜 저정했냐면 물살이 빠르고 물살도 하루에 4번씩이나 바뀌는 특이한 곳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배를 타고 가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야. 여기 잘 알지 못하면. 일본군들은 이곳이 처음이니까 들어왔을 때 그냥 여기 먼 데서 들어왔을 때 그냥 들어왔다가 여기 들어오면 어떻게 돼? 한 바퀴 막 이렇게 배가 막 이렇게 삥삥 도는 거예요. 배는 앞으로 가기를 원하고 우리 수군 이쪽에 있었는데 여기 가만히 있다가 얘 혼자 막 난리치고 이럴 때 들어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유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울돌목을 정했습니다. 보기와 같은 이야기 속 인물에게 하고 싶은 질문을 만들어 짝과 묻고 답해보세요. 그랬어요. 여기 보기 보면 울돌목을 싸움터로 정하고 작전을 짜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나요? 물론입니다. 이 울돌목이라는 곳은 물살이 세고 하루에 4번 이상, 4번, 5번씩 물살의 방향이 바뀌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의 지리를 정확히 알면 분명히 이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 왜 부하 장수들에게 죽으려 하면 살고 살려 하면 죽는다 라는 말을 했을까요? 이랬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죽자는 뜻이야? 그래, 죽자. 근데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12척의 배밖에 없는데. 우리 삼도수군 통제사라면 삼도가 여기잖아요. 이렇게 여기 전라도, 경상도, 여기 충청도 이렇게 되나요? 그지? 이렇게 삼도수군 통제사인데 이곳에 12척이야. 2배밖에 없었다고요. 조선을 통틀어서 어쩌면. 그래도 플러스 한 척 더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3척이 있었는데 이랬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죽으려 하면 살고 살려 하면 죽는다. 이 말씀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자는 말이에요. 어차피 죽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자. 이런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명량대첩이 끝나고 백성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힘써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셨습니다. 아들 며느리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였나요? 처음에 왼쪽에 보면 여기 2개가 다 나와 있는데 슬펐죠. 내가 죽을 것을 그 애가 대신 죽었구나. 또 여기 뭐라고 돼 있나요? 이순신은 이 일이 자기 탓처럼 여겨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다짐을 합니다. 이제는 끝내야만 해. 그 전에 어떻게 됐어요? 코피를 한 사발씩 쏟기도 하고 잠깐만 눈을 붙여도 아들 며느리 모습이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 꼭 건강하고 아프지 말라고.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식 잃은 부모에 관한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남편, 아내, 부모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돌아가신 아내를 일컫는 말이 과부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죽고 홀로 남은 남편을 호랍이라고 해요. 이 두 분 다 이제 다 돌아가신 이야기거든요. 둘 다 돌아가셨을 때 붙이는 이름이에요. 두 분 다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붙여요.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고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걸 뭐 비하하겠다 그런 뜻은 아니고 이런 이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 딸 요거 합쳐서 그 자식이죠. 자식을 잃은 아들, 딸이 이제 죽었어요. 그 죽음. 왜 이렇게 죽음. 아들, 딸이 죽은 부모를 일컫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아내가 죽었을 때 남편을 부르는 이름이 호랍이고 남편이 죽었을 때 아내를 부르는 이름이 과부예요. 그리고 부모를 잃은 자식을 일컫는 말이 고아거든요. 그런데 아들, 딸을 죽고 부르는 부모에 관한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슬픔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비교했을 때 어떤 슬픔이 다 비교 대상이 되겠습니까마는 이 슬픔을 비할 데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님께서도 아들 면이 왜 죽었냐 하면 일본군이 분풀이를 했다 그랬잖아. 이순신 장군님한테 분풀이를 해야 되는데 이순신 장군님한테 가서는 하지는 못하고 그 아드님하고 부모님이 계시는 곳에 가서 아들 면을 죽였으니까 그 죄책감,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순신 장군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고요? 전쟁을 끝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전쟁을 끝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그림을 보고 이순신이 정한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그랬죠. 여기 선조분께서 이제 화를 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되었으나 수군을 포기하고 육군에 가서 싸워라. 수군 어차피 그냥 안 되니까, 게임이 안 되니까 육지로 가서 도와줘라 했는데 어떻게 하셨죠? 지난 5, 6년 동안 일본이 충청도와 전라도 쪽으로 공격해오지 못한 것은 수군이 그 길목을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제게 12척의 배가 있으니 죽을 힘을 다해 싸운다면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이순신 장군 전투하신 그 내력인데, 여기 명령대첩 여기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이 부분. 아까 사진에도, 여기 물살 사진에도 봤죠? 이 부분이었어요. 됐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 차단을 한 거예요. 조선 수군이 다 차단을 하니까 보급 물자나 식량, 전투에 쓰이는 여러 가지 물품 같은 것들을 다 차단해 버리니까 육지에서 아무리 잘 싸운들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수군이 그 길목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죽은 힘을 쌓아 싸운다면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울돌목을 싸움터로 정했죠. 자, 그 다음 아들면이 또 죽었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그것도 그렇게 하셨을 때도 그 슬픔이 너무 그랬지만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오히려 용기를 더 가지신 것 같습니다. 여기 볼까요? 가치란 정의, 행복, 책임 따위를 통틀어 이끄는 말로 가치관과 관련이 있어요. 가치관은 사람이 어떤 행동이나 일을 선택하고 실천하는 데 바탕이 되는 생각이다. 그렇죠? 이야기에서는 인물이 처한 상황에서 한 말과 행동으로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극기심, 자신감, 좀 충성, 나라에 대한 충성, 백성에 대한 사랑, 자식에 대한 사랑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번, 각 상황에서 이순신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나요? 그랬어요. 인물이 처한 상황이 크게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수군을 포기하고 육군으로 나가서 싸우라고 나라의 명을 받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했나요? 일단 임금님께 글을 올렸죠. 편지를 쓰셨어요. 그래서 아까도 나왔는데, 바다를 포기하고 육군으로 싸우라고 했는데 뭐라고 하셨다고요? 12척의 배가 있으니 죽을 힘을 다해 싸우면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그죠? 12척의 배가 있으니 죽을 힘을 다해 싸운다면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일본군과 울돌목에서 싸우는 상황, 여기였다. 그죠? 다시 한번 더 물살 한번 나오고, 이런 물살에 여기 쇠사슬하고 사슬하고 뒤에서 막 왔다 갔다 아니라 한번 포위해버리면 게임 끝나죠. 자,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죽으려고 하면 살고 살려면 하면 죽는다. 오늘 이 말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또 이순신은 적선이 흐르는 물살을 타고 우리 수군 쪽으로 빠르게 쳐들어왔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막 쳐들어오니까 우리가 유리한 장소에 있으니까 너네들은 맛 좀 봐라 그러면서 막 빨리 훅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유리해질 때까지 공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물살이 방향이 반대로 바뀔 때까지 계속 일제히 기다렸다가
그때 이제 공격하라고 하신 거예요. 주도 면밀하시고 치밀하시고 그죠? 그런 성격이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아들 면의 죽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보면 여기가 마지막에 이제 여기가 아들 면의 죽음이었는데, 면이 마을을 기습해온 일본군과 싸우다가 죽었다는 소식이 날아들었고 이순신에 대한 분풀이로 마을을 공격했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돌아가신 걸 보자 자기 탓처럼 여겨져서 내가 죽을 것을 그의 대신에 죽었구나. 그리고 이 전쟁을 빨리 끝내야만 해.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슬픔이 너무나 커서 커피를 한 사발씩 쏟았고 밤위엔 자다깨다를 하셨고 잠깐만 눈을 붙여도 아들 면의 모습이 보였다. 그러니까 자식을 참 사랑하셨는데 그죠? 예. 3번 이순신이 왜 그렇게 행동하고 말했다고 생각합니까? 첫 번째 이제 이순신은 군사와 배가 적었지만 쉽게 포기하지 않았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불굴의 의지를 가졌죠. 어떤 것이 와도 극복할 수 있다고,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시죠. 아들의 죽음도 아들의 죽음이 매우 슬펐지만 다른 백성에게 돌아갈 불행을 대비하기 위해 다른 백성과 나라에게 돌아갈 불행 대비하기 위해,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하지 않기 위해,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이 전쟁을 이제는 끝내야만 해 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 8번 보겠습니다. 이순신이 저한 상황에서 한 말과 행동으로 모아 그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써봅시다. 그죠? 어려움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극복하려는 의지를 추구했습니다. 그지? 이게 불굴의 의지입니다. 불굴의 의지. 굴자는 아닐 불자. 굴자는 굴복하다. 그러니까 굴복하지 아니하는 의지. 그리고 용기를 추구했고요. 자신감을 추구했습니다. 자, 9번. 이순신이 추구하는 가치가 자신의 삶에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생각해 봅시다 했네요. 한번 볼까요? 나에게 비슷한 상황이 닥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나는 피할 것인가? 이렇게 내 죽음에 맞닥뜨리는 상황이 오면 도망갈 것인가? 불리하고 패배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해보지도 않고 미리 겁먹고 도망갈 것인가? 선조 임금이 이순신에게 앞쪽에 이제 명령을 내렸잖아요. 나라에서 나라 육지로 돌아와서 싸우라 이렇게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나라의 임금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럼 제가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순신 장군은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눈치를 보지 않고 올바른 말과 행동을 하셨죠. 왜냐하면 비록 내가 싸우다 죽더라도 그것이 전략적으로 바다라는 곳이 전략적으로 우리나라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아주 최고의 중요한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까 여기 나왔듯이 일본군이 아무리 안에서 싸우더라도 여기에서 일본군한테 줄 수 있는 보급 물자, 그 다음에 뭐 지원군 이런 것들을 차단할 곳은 바로 여기밖에 없거든요. 바다. 요것만 차단하면은 우리나라 안에서 다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록 나라의 명령이라도. 그죠?
그리고 또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굴복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을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겠네요. 우리 친구도 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요 이야기를 읽고 내가 그 삶에 살아가는데 다양한 어려움들이 여러분한테 올 거예요. 뭐 사소하게는 친구들과의 다툼, 싸움에서부터 시작해서 더 큰 뭐 아프기도 할 거고, 그 다음에 뭐 다치기도 할 거고, 아무리 해도 행복할 수만은 없거든, 사람이. 그럴 때 이순신 장군님의 이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갖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야기 속 생각이나 삶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자신이 현재 겪는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요. 위인분들을 폄하하거나 그 위인분들이 뭐 뭐 하찮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위인분들도 똑같은 우리 같은 감정, 행동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치,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에 맞춰서 올바른 가치에 따라 기준을 세워서 행동하셨기 때문에 커다란 위인이 되실 수 있어요. 힘들죠. 물론 힘들죠. 그렇죠. 힘들어요. 그런데 나라를 구하는 선생님 생각은 나라를 구한다. 나라를 구한다. 위기에서 뭐 누군가를 구출해 준다. 이것만 위인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선생님은.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우리의 뭐 가치, 기준, 지금 배우는 가치들 있잖아요. 자신감, 용기, 그 뭐 정직하게 행동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가치에 맞추어서 본인의 올바른 생활을 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다 위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됐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에 대비를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를 위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여기에서 가치는 만약에 가치를 찾자면 안전, 그다음에 배려, 다음 용기 이런 걸 겁니다.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갖자. 코로나는 우리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 안전, 우리 당연히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뭐 손세정제를 사용하고 손을 깨끗이 씻고 마스크를 끄자. 그리고 배려,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비단 우리의 안전만을 지키기 위한 건 아닙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쉽게는 가깝게는 우리의 가족, 멀게는 어디라고? 이웃, 전체적으로는 국가, 더 나아가서는 세계, 이 인류를 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맞춘 우리가 세운 기준, 가치에 따라 행동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선생님은 위인이 하는 행동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약간 뭐 그런가? 건방지다고 해야 되나? 그럴 수도 있는데 멀지 않다는 것. 이순신 장군님, 세종대왕님, 뭐 백범 김구 선생님, 안창호 선생님, 유관순 열사, 그런 분들 다 처음에는 우리와 같은 삶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밥 먹고 생활하고 친구하고 같이 놀고 공부하고 이런 게 없이 따로 독특한 생활을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 그거를 꼭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자, 10번 이야기에서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하는 방법을 정리해 봅시다. 제일 첫 번째 뭐였죠? 인물이 처한 상황. 우리 배웠잖아요. 그지? 처한 상황에서 한 말과 행동. 그죠? 그리고 이걸 한 까닭.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됐죠? 가치를 파악하는 이유가 바로 이야기를 읽으면서 삶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자신이 현재 겪는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순신 장군, 신에겐 12척의 배가 있습니다에 관해서 알아보았고, 그것을 통해서 인물이 처한 상황을 생각하며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하는 방법을